35번이에요. 그 사이어트와 마츠가 주장했던 회사 모형 이거 말하는 겁니까? 그 번호가 36번이 먼저 나왔죠? 36번이 먼저 앞에 나왔고 그 다음 19쪽에 35번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사이어트와 마츠가 주장했던 회사 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 모형에서는 조직을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로 본다. 회사 모형에서는 조직을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 근데 그 하위 단위 간의 관계는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하위 단위 간에는. 그 사이어트와 마츠가 주장했던 회사 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1번 조직의 전체적인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두 번째, 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타협적인 준해결에 불과하다. 그다음 세 번째, 정책 결정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관심이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하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 4번, 표준 운영 절차를 적절히 활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이 회사 모형은 개인적 차원의 어떤 모형을 집단에 적용한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는 만족 모형을 집단에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합리 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만족 모형하고 점중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그 개인 차원의 만족 모형을 집단 차원의 회사 모형에 이렇게 적용한 것이에요. 1번에 보시면 조직의 전체적인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 집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합리 모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회사 모형은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각각 하위 단위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각기 어때요? 다를 거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 대북 문제를 두고 국방부가 있고 국방부 그다음에 통일부가 있죠. 각각 대북 문제를 두고 국방부, 통일부,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각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관마다 추구하는 목표들이 각기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 합리 모형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이 내용은. 자, 그래서 35번에서는 거리가 있는 내용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이. 그리고 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타협적인 준 해결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되니까 관심에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표준 운영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자, 37번 봅시다. 앨리슨 모형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쿠바 미사일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상이한 이론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앨리슨 모형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2번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정책의 최고 지도자와 같은 단일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 앨리슨 모형 1 여기에 해당됩니다. 앨리슨 모형 1 조직을 뭐로 본다? 조직은 유기체에 해당됩니다. 조직을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2번 조직과정 모형은 정책 결정 결과가 참여자들 간의 타협과 협상 등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본다. 참여자들 간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건 관례 정치 모형이라고 봐야겠죠. 이것은 관료들 간의 정책 결정 주기에 있는 관료들 간의 타협 조정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3번은 관례 정치 모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조직과정 모형에서는 조직을 바라보는 것은 조직을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라고 표현했어요. 오케이?
전체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했었죠. 어? 이 흐름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 특징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될 수 있으니까. 아셨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회사 모형과 같으면 개인 차원의 만족 모형이 연결된 거라고. 그 다음에 점증 모형을 집단에 적용한 것이 쓰레기통 모형이고, 그 다음에 에리슨 모형 1, 2, 3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특징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에리슨 모형 1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서 합리적 행위자 모형 이렇게 표현했잖아. 합리 모형이야. 아셨어? 그 다음에 에리슨 모형 2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직과정 모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리슨 모형 3는 관리정치 모형 이렇게 표현하고, 에리슨 모형은 조직을 유기체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조직을 유기체로 본다. 에리슨 모형 2에서는 조직을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다. 그건 어디서 나왔던 거야? 회사 모형에서 그대로 나오는 특징이잖아요. 이것은. 그죠? 그 다음 에리슨 모형 3는 관료들의 집합체. 그래서 이 특징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이 내용들은. 그리고 전체 흐름이 이런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으니까. 응? 연결해서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조직과정 모형하고 그 다음에 4번의 모형 관료정치 모형은 조직 내 권력이 독립적인 개인 행위자들의 정책 자원에 의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독립적인 개인 행위자라는 것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고위 관료들, 이들을 말하는 말이에요. 이들이 독립적 개인 행위자들이에요. 여기서. 오케이? 네. 독립적인 개인 행위자들. 3, 7번에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 내용은 관료정치 모형에 관한 것이다. 이 관료들 간의 타협 협상을 통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오케이? 자, 37번. 네, 3번. 자, 38번을 볼까요? 38번 보면 정책 결정 모형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최종 모형에 따른다면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위험 최소화 전략 대신에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 정책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최종 모형에 보면요, 상위 정책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 단계가 있고, 후 정책 결정 단계가 있어요. 각각. 어? 이 정책 결정을 하는 이제 본격적인 단계에 앞서서 상위 정책 결정은 뭐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상위 정책 결정이란, 지금 이 마이크 소리 잘 나가고 있나요? 잘 들려요? 상위 정책 결정은 정책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기는. 오케이? 상위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정책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후 정책 결정은 뭐에 관한 거냐면,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이 평가해서 이쪽으로 피드백을 해야겠죠? 그래서 평가해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피드백해서 여기서 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각각.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이렇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8번 문제에서 1번에 보면 최종 모형에 따른다면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위험 최소화 전략 대신에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 정책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혁신 전략을 취한다. 새로운 혁신 전략을 취함으로써 결정 형태도 어때요? 새롭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죠? 자, 1번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에리슨 모형 2는 긴밀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들이 표준 운영 절차를 통해서 상호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본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변 문제에 있어서 국방부, 그다음에 통일부, 국가정보원 각기 독립된 그런 하위 단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서로 느슨하게 연결된 이런 표현이 됩니다. 긴밀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각각의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3번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괜찮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몇 개의 대안만을 병렬적으로 탐색한다. 만족모형이라는 것은 자,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를 경제인으로 봅니다. 만족모형은 정책결정자를 뭐로? 행정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을 검토합니다. 근데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것보다 한 차원 높은 대안을 이렇게 검토하는 거죠. 또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면 또 한 차원 높은 대안을 검토하고 이렇게 각각. 이건 병렬적인 게 아니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상위 대안들을 검토해 나가는 거야. 순차적으로. 병렬적이 아니야. 4번 쓰레기통 모형 의사결정을 위해서 문제 해결책, 참여자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문, 해, 기, 참 기억나십니까? 문, 해, 기, 참 네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선택 기회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서 선택 기회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 문, 해, 기, 참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 38번에서는 1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자, 39번. 다음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중 모형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서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서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점중 모형은 보수적입니다. 오케이? 근데 합리 모형은 기존 정책을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합리 모형은 창의적이고 쇄신적이에요. 합리 모형은 창의적이고 쇄신적이지만 점중 모형은 보수적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요, 자동화된 의사결정. 자동화된 의사결정.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하고 비교되는 모형은 뭐야? 합리 모형이에요.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나 이런 게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입력된 프로그램 조건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는 거. 3번 최종 모형은 기존의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도 중요시된다.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은 여러분들 초합리적 요인에 관한 것이죠. 초합리적 요인은 직관, 판단, 영감 이런 부분들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요인하고 초합리적인 요인. 직관, 판단, 영감 이런 부분들이 초합리적 요인이냐 이런 부분들이 그 정책 결정의 토대가 되는 것은 최종 모형입니다. 4번 합리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의거해서 효용을 계산하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합리 모형에서는 뭐예요? 이것은 완전한 합리성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족 모형하고 점중 모형은 제한적 합리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각각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39번은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4번에. 자, 그 다음에 40번. 제니스가 말하는 집단사고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 집단사고라는 것은 집단의 의견은 무조건 옳다. 집단의 의견은 무조건 옳다. 이게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집단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사고라고 표현하는 것은 합리적 정책 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집단사고란 합리적 정책 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집단의 사고는 집단의 의견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경향이다. 두 번째, 동조에 대한 압력이 강해서 비판적인 대안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한번 위험을 회피하고 어떤 혁신이나 도전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떠한 혁신이나 도전을 하지 않으려는 이런 경향을 무사안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무사안일. 집단 사고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그죠? 무사안일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4번 집단 구성원들은 침묵도 동의도 간주하는 만장일치 환상을 갖는 경향이 있더라. 침묵도 동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 환상을 갖는다. 자, 40번에서는 3번이에요. 근데 이 집단 사고가 지배적일 때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침묵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 침묵도 동의한다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걸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이런 소수 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배척해 버리거나 무시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40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인데 41번부터는 정책 집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41번부터는 정책 집행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정책 집행은 1970년을 기점으로 해서 70년 이전에는 고전적 정책 집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70년대 이후에는 현대적 정책 집행 이렇게 표현하고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건 하향적 상향적 이건 하향적이에요. 이것은 여기서 상향적입니다. 고전적 정책 집행은 하향적이고 현대적 정책 집행은 상향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향적인 정책 집행 여기서는 정책을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그대로 집행으로 이어지는 정책이 결정되고 나서 집행이 전개되는 것은 결정한 대로. 그래서 이때는 정책 과정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여기는 안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정책의 결정하고 집행은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파악합니다. 오케이? 이건 원인이고 이것은 결과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그리고 이 하향적 집행에서는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고 이 목표가 설정이 되면 목표는 잘 안 바뀌어요. 오케이? 목표는. 그렇게 되니까 결정된 것이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근데 70년대 이후에 오면 미국은 이제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니까 자, 결정된 것이 집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상황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겠죠. 응? 정책 결정이 된 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둘러싸는 상황이 변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책을 둘러싸는 환경의 조건이 굉장히 급격히 변화된다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0년대 이후가 되면 미국은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니까. 응? 그래서 환경의 조건이, 정책의 환경의 조건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목표도 여기는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목표도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정책 결정권자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집행 관료의 재량권이 포인트가 됩니다. 각각 비교해서. 여기는 정책 결정하고 집행이 분리되어 있지만 여기는 결정과 집행이 연속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결정 집행이 연속적이다. 여기는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다. 여기는 결정권자 리더십이 포인트라고 한다면 여기는 집행 관료의 재량권. 각각
범어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정형적 집행에 관한 것이죠. 원래 여러분들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 정책 결정 그 다음에 집행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적응적 집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엘모어가 표현하는 걸 보면 이것은 원래 방향대로 진행되는 거니까 이것은 전 방향, 이건 거꾸로 가는 거니까 후방향적 집행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아까 정책 집행에 대해서 비교할 때. 근데 이 하향적, 상향적 정책 집행 이거 비교하는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41번에 보면 하향적 정책 집행의 설명으로서 적절치 않은 거 1번. 정책 집행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정책 집행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여기는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고 목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집행 과정에서 현장을 강조하면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 부분 아닙니까? 여기를 강조한다는 거니까 상향적 집행에 관한 것이에요. 3번, 목표와 수단 간의 타당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응?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은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행하는 과정에 새로운 결정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결정 집행이 분리되어 있고 이게 원인이고 그 결과로서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 수단 간의 타당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바로 하향적 집행에서. 4번,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 다원화된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그러면 이 다양한 이익 집단에 있어서는 이 결정된 그 과정도 그렇지만 결정되는 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 이익 집단들이 자기들에게 피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 집행 과정에 저항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 정책이 결정된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다원주의 하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원주의 하에서는 다양한 이익 집단이 존재하고 있지만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정책 집행 과정의 저항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향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야. 왜? 그 피해를 받는 집단이 강력하게 저항을 해버리면 그 정책 집행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자, 41번에서는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적절치 않은 거 이렇게 얘기한다면 2번이 틀렸죠? 네, 2번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42번. 현대적이면 상향적 집행의 방식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내용인데 가끔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옳지 않은 거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다가 42번처럼 옳은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럼 이거 문제 풀다가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버릇을 들이라고 그랬어요. 적절치 않은 것, 옳은 것 여기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답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봐라 그랬단 말이야. 1번, 정책 목표의 설정과 정책 목표 간의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이건 하향적 집행이라고 봐야겠지? 정책 목표 설정과 목표 간의 우선순위가 명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 목표를 실현해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엘모는 전향적, 이것을 전방향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향적, 전방향적. 범어는 정형적 집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4번, 일상관료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일상관료가 집행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까 지금 표현했던 것처럼 집행관료가 바로 일상관료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재량권을 갖고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집단, 수혜를 받는 집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저항하거나 또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42번에서 옳은 내용은 정답이 4번입니다.
일성 관료는 집행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상향적 집행의 특징들이죠. 자, 43번. 정책 집행 연구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마즈메니안과 사바티어는 하향식 접근 방법의 발전에 기여한다. 하향식 접근 방법의 발전에 기여한다. 요거요. 그러니까 그 정책 집행에 있어 이런 관점은 고전적 정책 집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강조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즈메니안 그다음에 사바티어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상향적 집행을 강조했던 인물은 여기 나왔던 엘모예요. 아셨어요? 상향적 집행을 강조했던 인물은. 근데 1번 질문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2번 상향적 접근 방법은 정책 결정과 집행 간의 엄밀한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여러분들 여기는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여기는 연속적인 의미로 이해하잖아. 집행하는 과정에 새로운 결정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3번 상향적 접근론자들은 정책 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성관료 행태를 고찰해야 된다고 본다. 맞습니다. 4번 하향식 접근 방법은 공식적인 정책 목표를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목표가 명확하죠? 목표는 또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정과 집행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정책 목표를 아주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책 과정이라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공식적인 정책 목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정책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공적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그 여부죠. 그 공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공을 한 거예요. 정책이. 그래서 43번에서는 정답이 4번이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4번이. 정책 목표는 추상적인 목표가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각각. 그 다음에 수단은 행정적 수단이 있고 기술적 수단이 있고 이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목표에 관한 부분이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한 10% 정도 내려간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게 구체적인 목표죠. 자, 그러면 행정적 수단으로서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이런 조세를 강화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공급을 확대시키는 신도시를 건설해서 공급을 확대시키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행정적 수단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기술적 수단이라고 한다면 자,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을 얼마로 할 거냐. 부동산 가격 7억 아니면 10억 어느 정도로 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정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출을 규제하는데 집값하고 비교해서 대출을 어느 정도 규모로 대출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50%를 대출해 준다. 아니면 40%만 대출해 준다. 이렇게 집값하고 비교해 볼 때 이런 내용들이 기술적 수단에 관한 부분이에요. 구체적인.
이거 기억나시죠? 고지협재관 해가지고 고전적 기술자형입니다. 지시적 위임형, 협상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각각 비교해서. 고전적 기술자형은 이렇게 표현했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는 집행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면 정책 결정자가 A, B, C 요걸 하고 집행자는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한다. 이게 고전적 기술자형. 여기서. 오케이? 고전적 기술자형. 두 번째, 지시적 위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A, B는 결정자가, C, D는 집행자가. 지시적 위명. 오케이? A, B는 결정자, C, D는 집행자. 협상형은 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에 협상을 벌이는 거죠. 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에 협상을 벌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량적 실험과형은 결정자는 A, 요것만, 추상적인 목표것만. 그 다음에 집행자는 요 3가지. B, C, D 요 내용들은 집행자가. 그 다음에 관리적 기업과형은 모든 과정을 집행자가 다 관할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1번에서 5번으로 이렇게 내려올수록 결정자에서 집행자로 권한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순차적으로. 이 경우는 집행자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그랬어. 이 경우는 어때요?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각각. 그럼 44번에서 나카무라 스무르두가 제시했던 가장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정책 집행자의 유형은 뭡니까? 관리적 기업가형이 되어야죠. 그죠? 네, 관리적 기업가형. 자, 45번. 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에 설명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 하향식 접근 방법을 기본적 관점으로 채택하고 이에 상향식 접근 방법을 결합했다. 여러분들 이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통합 모형에 관한 것이죠. 통합 모형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합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이 사바티어가 얘기하는 정책 지지 연합 모형에서 기본은 요거의 기본이고 여기다 요걸 가미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1번은 반대로 표현된 거야. 상향식 접근 방법을 기본적 관점으로 채택하고 이에 하향식 접근 방법을 결합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범어는 집행 현장에서 집행 조직과 정책 집행 사이의 상호 적응 이런 부분들 상호 적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집행 현장에서 집행 조직과 정책 사업 사이의 상호 적응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이런 내용은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적응적 집행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죠? 엘머는 정책 집행 연구의 접근 방법을 전 방향적 접근하고 후 방향의 접근 이렇게 구분했고 4번 하향식 접근 방법은 정책 집행을 정책 결정 단계에서 채택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하향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 단계에서 채택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요거 과정이에요. 자, 45번은 그래서 1번이 반대로 표현됐습니다. 1번이. 다른 내용들은 다 맞는 표현이에요. 46번. 사바티어하고 마즈메니안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전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43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 43번 문제에서 1번에 나와 있는 표현 마즈메니안과 사바티어는 하향식 접근 방법의 발전에 기여했다. 정책 집행에서. 오케이? 그리고
이 상향적 접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연구를 했던 게 바로 엘모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46번에서 이 두 사람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전제 조건은 하향식 정책 집행의 조건들이에요. 아셨어요? 하향식 정책 집행이 있어.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조건 그 말입니다. 1번 정책 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된다. OX 맞겠죠? 하향식 접근이니까. 두 번째, 법령은 명확한 정책 지침을 가지고 대상 집단의 수능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것도 맞죠? 명확한 정책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지침에 따라서 대상 집단의 수능을 극대화시킨다. 3번, 정책 목표의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한다. 여러분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한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하향적 집행이 아니라 어디에서? 상향적 집행에서. 오케이? 이런 상황은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4번,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 집행을 담당해야 된다.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 집행을 담당하게 되면 결정된 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길 거라는 얘기야. 아셨어요? 결정한 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길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전제조건 하나 더 쓰세요. 관련 집단의 지지 획득. 관련 집단의 지지 획득. 여기서 관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기관, 정책 결정을 하는 지배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들, 이들이 관련 집단이 되는데 이 관련 집단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결정한 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겨질 거니까. 오케이? 자, 46번 문제는 문제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향적 정책 집행이 효과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셨어요? 이 문제는 자, 46번에서 여기에 거리가 있는 것은 3번이 드렸습니다. 오케이? 3번이. 자, 47번. 윈터가 제시하는 정책 집행의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 집행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옳지 않은 것. 1번, 정책 형성 과정의 특성.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의 특성. 두 번째, 일선 관료의 행태. 3번, 조직 상호 간의 집행의 행태. 조직 상호 간의 집행의 행태.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 행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정책 집행의 성과를 좌우하는 변수잖아요. 정책 결정자하고는 별로 관계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어? 이 정책 결정자의 행태라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태니까 1번, 2번, 3번 외에 거기다 이걸 추가해야 됩니다.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그렇다면 여기서 정책의 대상 집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책 대상 집단은 아까 첫 번째 비용 부담 집단이 있죠? 그 다음에는 수혜를 받는 집단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이 수혜를 받는 집단보다 이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더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 그러면 집행이 어려워지겠죠? 반면에 이 비용 부담 집단보다도 수혜 집단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정책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 그러면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4번 내용 대신에. 아셨어요? 4번 내용 대신에 정책 대상 집단 행태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윈터가 제시하는 정책 집행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책 집행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볼 수 있는 것은 1번, 2번, 3번 외에 정책 대상 집단 행태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48번 정책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정책이 희생 집단보다 수혜 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 집행이 곤란하다. 정책의 희생 집단보다도 수혜 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다면 정책 집행이 용이하겠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집행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3번 규제정책의 집행 과정에서도 갈등은 존재한다고 본다. 여러분들 규제정책이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를 받는 집단하고 수혜 집단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딱 구분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두 집단 간에 갈등이 나타난다는 거지. 여기서. 재분배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오케이?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은 갈등이 나타난다. 4번 정책 집행 유형은 집행자와 결정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 보세요. 정책 집행 유형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고, 오케이? 그 5가지 그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에 의해서 이렇게 정책 집행 유형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카무라하고 스무르드의 정책 집행 유형 이거 표현하는 거예요. 48번에 1번이 거리가 있죠? 1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49번. 정책 평가와 목적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 정책 평가와 목적으로 1번. 정책 대안의 예측 결과에 대한 비교 평가. 목표의 충족 여부의 파악. 성공과 실패의 원인 제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과 하위 목표의 재규정. 1번. 정책 대안의 예측 결과에 대한 비교 평가. 이거 어디서 나왔나요? 정책 분석에서 나온 거지. 여러분들 합리적 분석적 결정 과정 기억나십니까? 그 합리적 분석적 결정 과정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합리적 분석적 결정 과정. 앞에서 한번 설명했잖아. 첫 번째 정책 문제를 인지하고 정의한다. 오케이? 두 번째는 정책 목표의 설정. 목표가 설정되면 여러 대안들을 탐색하고 개발해야겠지. 그리고 각 대안들에 대한 결과를 예측해야죠.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비교 평가를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합리적 분석적 결정 과정에서. 정책 평가와 목적이 아니라. 정책 평가와 목적은 목표의 충족 여부. 그러니까 목표를 얼마나 충족했느냐.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제시하겠죠. 평가를 해보면.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과 그 다음에 하위 목표를 재규정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자, 49번에 1번이 적절치 않은 내용입니다. 이건 정책 분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50번. 정책 평가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총괄평가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이것은 영향평가 또는 효과평가라고 표현합니다. 총괄평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정책의 평가는 총괄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가 이걸 판단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총괄평가. 오케이? 총괄평가. 2번 메타평가는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평가 활동과 평가 체제를 평가해서 정책 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 메타평가라는 것은 정책의 평가가 다 끝나고 나서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가를 다시 확인해 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타평가라는 것은 그 평가를 한 기관 외에 제3의 기관에서 다시 평가를 해야겠죠. 메타평가니까. 그래서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평가가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평가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활동과 평가체제를 평가해서 정책 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3번. 평가성 사정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 증진 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UX. 평가성 사정은 말하는 예비평가라고 그랬어요. 본격적인 평가하기에 앞서서 평가의 주체, 시기,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야 미리. 이게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평가성 사정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영향평가나 총괄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아셨어요? 이런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 증진 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4번 형성평가란 프로그램이 집행과정이 있고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 여러분들 이
형성평가를 프로그램 모니터링 이렇게 표현했었지? 형성평가, 정책 집행 과정이 이루어지는 평가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프로그램 모니터링에 관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새롭게. 오케이? 그 부동산 정책에서 시행했던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을 쭉 해나가는 거야. 아셨어?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그때그때 시정을 하는 거겠지, 여기서. 응? 시정을. 본격적인 정책 평가에 앞서서 평가성 사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표현한다고 이것을? 예비평가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예비평가. 평가의 시기, 주체, 범위 이런 걸 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협의회 과정평가 요거 얘기했죠. 요 다음에 협의회 과정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정책 효과 인과 경로를 발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책 효과 인과 경로를 발견하는 거. 이걸 협의회 과정 평가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총괄 평가. 총괄 평가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영향 평가고 효과 평가다. 얼마만큼의 영향이나 효과가 있었느냐. 요거에 관한 것이죠. 여기서. 응? 요 내용이야. 영향 평가, 효과 평가. 여기서. 일반적인 정책의 평가는 총괄 평가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메타 평가다. 이런 얘기겠지. 그치? 자, 이런 과정으로. 그래서 50번에서 거리가 있는 내용은 몇 번? 3번이 틀렸어요. 이것은 영향평가나 총괄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아셨어요? 영향평가나 총괄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하는 평가가 바로 평가성 사정입니다. 저건 평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언제 평가할 거고 누가 할 거고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미리. 예? 여기서. 자, 50번에서는 3번이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51번부터 들어갈 테니까.